계속해서 약정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약에 근거해서 이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계약금 해제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죠.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 그게 이제 계약금 해제입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계약 해제가 다 계약금 해제인 것은 아닙니다. 1번 판례는요, 아파트 신축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약에 기해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했다면 이거는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금 해제는 아닌 것이죠. 특약에 기해서 아파트 신축 사업 불가능으로 인한 해제 특약, 그거에 기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죠. 따라서 계약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 해제가 계약금 해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계약금이 지급이 됐을 때 그게 해약금으로는 이제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이 지급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추정이 되지만 위약금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 이제 그 해제가 됐을 때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은 그 계약 금액 그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약금 약정에 기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위약금 특약은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이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요.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계약금을 이제 2억 원으로 계약금을 이제 2억 원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은 1억 원, 일부인 1억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계약금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만약에 계약금으로 약정한 2억 원이 다 지급이 되었다면요. 지급한 사람은 그 2억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받은 사람은 그거에 배액, 그러니까 4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만 지급했다 이거야. 1억 원만 지급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급한 사람은 1억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억 원을 더 지급해야 되는지 약정 계약금인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1억 원을 더 지급하고 해지해야 되는지 그 지급받은 사람은 그 1억 원의 배액만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억 원은 돌려주고 2억 원 계약금인 2억 원을 지급을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요 계약은 지켜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야. 계약금을 이렇게 2억 원으로 약정을 했다면은 그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하는 그 기준 금액도 계약금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령한 그것만 이제 포기하거나 배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지급했다면 1억 원을 더 지급해야 되고 또 1억 원을 반환하고 2억 원을 또 지급을 해야지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는요. 계약금 이제 어떤 해제를 할 때 그 계약금 해제는 어떤 이행의 어떤 착수, 채무 일부에 어떤 이행의 착수가 있었을 때는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상대방이 어떤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계약이 유효한 걸 기대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이행에 착수가 있었다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되지 않는 겁니다. 3번 판례는 어떤 거냐면은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요. 요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머지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그 채권을 양도하는 그 제3 채무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 통지까지 됐다 이거야. 그렇다면 매매 대금에 대한 이행의 착수가 이미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가 아니고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이행의 착수까지 이미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보면은요, 판시 1번에 보면은 어떤 매매 계약은 어떤 이제 계약금 해제가 되는 거는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다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행에 착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비용도 지출했고 계약에 대한 이행에 대한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판시 1번의 5번째 줄에 보면은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먼저 이행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거를 금지하기로 한 어떤 특약이 없었다면은 이행기 전에 착수하는 것,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니까 어떤 매수인이 이제 좀 금액을 더 이제 매매 대금을 증액해 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때보다 미리 이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는 된 거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따라서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 해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약정한 때보다 먼저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이 없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주변 어떤 시세가 이제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뭐 금액을 더 요구한다든가 어떤 매매 계약을 이제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라고 할 때 빨리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행에 착수를 해서 더 이상 상대방이 계약금 해제를 못하게 하는 것도 상당한 어떤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그 판례를 보면은 어떤 이제 토지에 대한 이제 어떤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기 보면은 어떤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밭 바로 앞부분 80평이 포함되고 어떤 밭 80평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어떤 도로 부분은 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거꾸로였어요. 요 부분은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요 도로 부분이 이렇게 어떤 포함이 된 이제 그런 거였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착오를 이제 일으킨 겁니다.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착오가 없었다면은 이게 이제 꽤 그 전체 면적에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착오가 없었다면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다. 어떤 다른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대한 착오. 그래서 어떤 그 매수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착오가 없었다면은
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중요 부분에는 착오가 있을 거다.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이게 이 어떤 착오가 어떤 이 어떤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도 약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매수인이 약간 이제 그 착오가 유발된 거예요. 매도인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어떤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 이제 거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실무할 때도 이제 그렇고, 항상 이렇게 돈을 이제 빌려준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1억을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요, 대여금에서는 항상 이렇게 원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자,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사용 대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연 손해금, 지연 손해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법 조문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민법 598조에 보면은, 소비대차는 어떤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제 상대방이 이전했다가 이제 같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반환하는 그런 이제 약정, 이게 이제 대차형 계약인데요. 이게 대차형 계약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렇게 빌려줬다가 바로 받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빌려주고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돌려받는 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 대금을 언제 지급하고 이런 게 이제 요건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언제 매매 목적물을 매매 대금 얼마에 매매했다. 이게 요건 사실이었는데 소비 대차에서는요. 이거를 언제까지 사용하게 했다. 이것도 이제 요건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 조문에 보면은 그냥 약정만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물을 이제 이렇게 빌려주고 언제 반환하겠다. 이 약정만으로 되는데 거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실무에서는요. 어떻게 기재하냐면은 원고는 2020년 3월 1일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년 11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여하였습니다라는 표현에는 이렇게 그 1억 원을 빌려서 쓰고 돌려준다는 약정 플러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을 이제 이렇게 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대여 약정을 하고 돈을 실제로 준 것까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A가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이제 월 1%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 1일에 빌려줬는데요. 변제기는 2020년 11월 30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하면 이 A, B 사이에서 1억 원을 빌려주고 갚는다는 약정 플러스 그 약정에 의해서 A가 B에게 1억 원을 건네준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에게 이제 반환해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 기재례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재례에서는 원고는 계약일자 2020년 3월 1일 이 계약일자를 항상 써줍니다. 매매에 있어도 그렇고요. 항상 이 계약일자를 써주고 3월 1일 피고에게 금 1억 원, 원금 1억 원을요. 이자 월 1% 이제 이자 약정이 있을 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제 안 써주고요. 이자 월 1%
변제기 2020년 11월 30일. 예, 그러니까 요 변제기가 이제 있는 경우 꼭 써줘야 돼요. 예, 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기 약정 없이 이렇게라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형 계약에서는요, 이제 언제까지 이게 이제 요건 사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해서 대여하였다.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1억 원을 건네줬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금, 이자, 지연, 손해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이렇게 보면은 원금은 이제 1억 원이고요. 이자는 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월 1일부터 변제기까지 원금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이자 월 1%를 받기로 한 거니까요. 요 기간 동안에 월 1%의 월 1%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손해금인데요. 지연 손해금은 만약에 약속을 이제 어겼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채무 불이행에 빠지죠. 그래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이 B는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지연 손해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B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월 1% 이제 그 이율은 이제 뭐 그때 달라요. 이자 약정이 따로 없다면 이제 법정 이율에 의해서 될 것이고요. 또 제기된 이후에는 이제 소속법상의 지연 손해금이 될 것이고, 어쨌든 요 지연 손해금은 채무 불이행이다 이거. 그래서 변제기 이후부터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는 못 받죠 보통은요. 이자는 못 받지만 지연 손해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요. 지연 손해금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법조문 써놓은 것들은, 이렇게 보통은 이자 약정이 있어야지만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자 약정 없이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법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해제의 효과의 경우에는, 이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이거야. 그래서 매매대금을 이제 반환받는다. 그러면 그 매매대금은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548조 2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자 약정이 따로 없어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8조, 749조에 보면은 어떤 그 부당이득에 있어서 악의의 수익자는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고, 749조도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어떤 그 뭐 부당이득 이런 소송에서 이제 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어도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당이득을 이제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선의의 어떤 수익자라 하더라도요,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요, 이렇게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자를. 왜냐하면 악의의 수익자가 되니까 749조에 의해서요.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를 제기한 때가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냐 이게. 제소시냐, 소장 부분 송달시냐.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소를 제기한 때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부터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익자가 그러니까 수익자가 그거를 송달받은 그때부터는 이제 악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재마다 조금 다르던데 대법원 2014년 2월 13일 선고 2012-11948을 보면은 여기서 정확한 그 악의로 의제되는 시점은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이자 청구권 상법에는요,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했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이제 써줄 때, 그래서 어떤 대여인이 이제 상인이다, 이게 상인이고 영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줬다라고 해서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제 이자를 청구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거기 보면은 가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20년 3월 1일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뭐 변제기 2020년 11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뭐 상인인 원고가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상인인 원고가 이거보다는 가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이게 더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 사실은요, 사실을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요, 사실을 기재해 주는 게 좋다. 상인인 이렇게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가구 판매업을 하는 이렇게 기재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하는 행위는 영업에 관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요. 그냥 가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영업에 관한 행위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장황하게 영업에 관한 것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언제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언제로 정해서 대여하였다. 그렇게 기재해 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제한법을 보면은요, 1항에 보면 금전대차에 관해서는 이자 제한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매매대금, 공사대금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금전대차의 경우에는요, 이자 제한법이 적용이 돼서 지금은 이제 연 24%죠.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자 제한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는 약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넘는 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그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근데 그 무효인 부분을 지급을 했다 얘가.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을 넘는 이자 약정을 했는데 그 이자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초과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그 부분 지급한 거, 그거는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금이 다 충당돼 버리면 반환 청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 3조에 보면은 이자의 사전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선이자를 이제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뭐 1억 원을 빌려줄 때 선이자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9천만 원만 준다 이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선이자 이제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요. 실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이자를 계산했을 때 그게 어떤 최고 이자율을 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뒤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이자라는 거는요, 어떤 이자라는 이름을 꼭 안 붙여도 뭐 다른 이제 이름을 막 붙였다 이거예요. 뭐 중개 수수료니, 그 다음에 뭐 어떤 공증료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요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급된 거면은 그건 다 이자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자로 해서 그게 최고 이자율을 이제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율은 연 24%고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25%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동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2018년 2월 8일부터는 연 24%가 이자 제한 법상의 최고 이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법이 있는데요. 이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이렇게 대여하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은 이자 제한법하고 이제 이율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이자 제한법하고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이 대부업,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업으로서 이거를 하는 이제 경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자 제한법보다 높은 이율을 인정해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법이 이제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똑같이 연 24%가 이제 최고 이자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는 제한 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약정하고 이제 실제 지급했다. 그러면 초과 부분은 원본에 이제 충당이 되고 충당이 다 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 조회 비용, 이거는 이제 뭐 정당하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떤 대여와 관련해서 돈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이자로 간주해서 이게 최고 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기와 이행지체를 보면은요, 이행기가 이제 확정 기한인 경우도 있고요, 또 불확정 기한인 경우도 있고, 또 기한이 이제 없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게 이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이제 그 문제하고 이행지체는 이제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이건 이제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확정 기한은 똑같아요. 확정 기한은 이제 변제기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책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불확정 기한의 경우에는요, 객관적인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바로 진행하지만, 지체 책임은 이제 약간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한 걸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요, 소멸시효는 바로 진행하죠.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근데 지체 책임은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받은 때부터, 정확하게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163조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여기는 이제 1호의 이자가 있다 이거야. 이자. 근데 요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요, 1년 이내에 이제 정기적으로 뭐 매달 지급한다. 뭐 3개월에 한번 지급한다. 그런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자라고 해서 무조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97조. 그러니까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인데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요.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만약에 변제기에 이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B가 이제 변제기에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A는 이 돈을 받았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B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에 제때 받았다면 그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발생을 하니까 이 경우에는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법정 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별도의 입증 없이도 어떤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은 청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연 손해금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지연 손해금. 그러니까 금전 채무를 변제기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에 빠진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지연손해금입니다. 지연손해금요. 자, 그리고 이제 소축법이 나오는데요. 소축법에서는 이제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이제 증액이 돼요. 정확하게는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다음 날부터는요, 이제 연 12%의 소송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사 기록을 써줄 때는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 그거는 정확하게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데 안 붙였다. 그럼 감점입니다. 근데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 붙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는데 붙여도 감점입니다. 그래서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은요, 일단은 지연손해금이어야 돼요. 지연손해금.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그때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원상회복행위 동시행 관계다 이거야. 동시행이다. 그런 경우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어떤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죠. 원상회복에 있어서는 해제료나 원상회복에 있어서는 어떤 금전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하여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죠. 동시행 관계니까요.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축법상의 연 12%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져 있는 때, 그러니까 동시행 이러면 안 돼요. 채무불이행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출처분 부분에 보면은 장래이행의 해당하는 경우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은요, 이행기가 장래 도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다가는 이거를 붙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에 대한 어떤 가액배상 이런 거는 이행기가 장래 도래하거나 판결이 확정돼야 그러니까 취소의 효력이 나중에 판결이 확정돼야 발생하는 거니까 그 가액배상에 대한 이행기는 장래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그러니까 소축법상에 그거를 붙일 수 없는 거죠. 장래에 도래하는 거니까요.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에는 그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사 기록을 쓸 때는 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에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소를 제기할 때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그러면 무조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부터는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돼요. 청구하시면 되고 그런데 나중에 판결을 할 때는요. 어떤 상대방이 이제 어떤 항변을 하고 한 게 일리가 있어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원고가 전부 승소한다면은 그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도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부터 연 12%가 되겠지만요. 근데 원고가 일부만 승소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피고에게 항변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판결 선고 이후부터 소축법상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축법상의 이제 지연손해금도 2019년 6월 1일부터는요, 연 12%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15%였고요. 제가 변호사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연 25%였어요. 그게 이제 저금리 시대를 이제 맞아서 연 20%, 15%, 지금 연 12%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여금에 있어서는요, 항상 원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제 기재를 해줘야지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제 이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